좋아요, 구독!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횡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경남은행인데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리스크입니다. 이런 횡령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들 어떤 해법을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지난해 발생했던 우리은행 이후로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통제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횡령 사고 핵심 쟁점 어떤 게 있을지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경남은행에서 이제 지방은행인데 횡령 사고가 나는데요. PF 부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50대 부장급 간부 직원이 횡령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은행에서 일어났던 횡령 사고 비슷한데요. 잘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한 그 부서에 장기간 근무했다. 이번에 경남은행 직원 같은 경우는 PF와 관련된 부서에만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허위 공문서를 했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가 너무 허술했다는 점들이 좀 그 우리은행 사고가 비슷한 사건으로 나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은행 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담당 그 작년에 그 직원 자체가 저 파견 나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혼자 파견 나가서 혼자 1년 동안 파견 나가서 회사를 출근하지 않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경남은행 자체 감사에서 이게 적발된 게 아니라 검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이상 거래가 지금 발견돼가지고 검찰이 이상 거래 정보로가 있다. 이거 이상 거래라고 통보를 해줬는데 경남은행에서 무려 3개월이나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얼마의 금액이 밝혀졌냐면 3개월 조사에 78억 정도가 밝혀졌어요. 근데 그 후에 금감원 열흘간 조사한 걸로는 총 금액이 56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남은행 자체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이거 단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경남은행 자체 감사를 3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7억뿐이 안 나왔는데 78억 정도뿐이 안 나왔는데 금감원에서는 열흘 동안 가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 금액이 562억이니까 한 500억 정도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우리은행의 700억 횡령 사건도 좀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M&A 과정에서 일어났던 납입대금 횡령이 있고 했고요. 지난번에 그 강릉 새마을금고 직원이 한 129억을 했는데 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129억 한 게 지금 은행에 700억, 1000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많이 거의 560억 정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되는 점이 이 PF 관련돼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좀 걱정스러워 좀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삼았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의 그 지주회사인 BNK 지주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게 참 주식시장이 재밌는 게 BNK 지주가 좀 가격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른 이유는 아마 이런 그 부실을 이제 찾아내고 좀 더 강화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주주 배당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주식시장 속인데 사실 지금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내부 통제가 부실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도 많이 급감을 했잖아요.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 속에서도 좀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뭐 사실 레고랜드 사태부터 부동산 PF 사태는 좀 불거진 상황인데 그럼 이 경남은행 사태가 이번에 또 트리거가 돼서 뭐 경제적 전망으로 이제 봤을 때 부동산 뭐 금융시장에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고 뭐 시나리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확산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게 이제 잠깐 좀 살펴보시면 경남은행에서 PF 관련해서 부실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각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이제 PF 대출이 나갈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강화시키겠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도 교체되기 때문에 일이 좀 지연되는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레고랜드 사태를 우리가 보면 레고랜드 사실은 강원도가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기업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또 잘 아시다시피 순살 아파트 문제 좀 돼가지고 네. 어제 발표했지만 민간 아파트같이 다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업계는 삼고를 지금 네. 맞이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런 PF 부실이나 PF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PF를 더 옥죄할 것이다라는 네. 게 한 가지 있고요. 공공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강화시킬 거라는 게 두 번째 네. 또 어려움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 업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9월까지 뭐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나 현재 부실이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근데 사실은 지금 거의 저는 LH의 부실과 비슷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로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업계를 믿고선 대출을 받고 부동산 사업을 계속 주택 사업을 해야 되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게 청천벽력 세 가지 폭탄을 한꺼번에 맞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가 갈지 좀 사실 좀 두렵습니다. 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지금 작년에 우리은행 사태로 인해서 엄격하게 현재 내부 통제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났다. 네. 정말 앞으로 우리 부동산 특히 전 건설업계도 걱정되잖아요. 네. 사실 건설업계 걱정이 거기 또 뭐 건자재 회사들하고 또 다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네, 좀 많이 두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부동산 시장에서만 그치지 않고 뭐 건설사 그리고 다른 금융 업계까지도 파장이 많이 미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은행 횡령 사고 당시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속에서 이걸 공감을 하고 사실 조금 더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 보니까 이 내부 통제 시스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통제 시스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는 형편없다고 좀 말씀을 감히 좀 드리는 게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됐을 때 검찰 출신 금융감원장 하기 때문에 뭐 네. 많은 여론들이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반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실 금융 부실 사태가 일어나는 게 사실 금융 감독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도 우리은행에서 7만 불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7만 불이면 한 8천만 원 정도 환율로 보면 그 정도 네. 되는데 이 지점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하다가 횡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 내부 통제가 지점에서도 이 정도 사건이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거를 막아야 될 거냐는데요. 제가 지금 네. 제 지인들이라 보면 네. 해외 은행, 외국 은행에 근무했던 사례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네. 휴가를 갔대요. 15일 네. 동안 강제 휴가. 강제 예, 휴가.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친구였었는데 네.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강제 휴가를 보내버리고 그냥 직원에 그냥 예, 보내버리는 그냥 거예요. 강제 휴가를 보내버리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 직원의 계좌와 이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 그리고 이 직원의 개인적인 노트북 뭐 이런 네. 모든 것을 다 은행에서 그 직원이 없는 상태로 다 검사를 합니다. 네. 철저하게 해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기 근무를 한 부서에서 15년, 10년 이상씩 막 하고 네. 그냥 저 파견 나가요라는 것을 네. 그냥 구두로 말하고 1년씩 회사에 출근 안 하는 네. 그런 가입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외국 은행도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과거에 금융의 역사 훨씬 긴 네. 선진국일 경우 많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점점 내부 통제를 강화시키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처벌도 강력하게 하잖아요. 처벌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감히 할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저희는 처벌도 좀 약한 것 같고요. 또 은행당 자체에 대해서도 뭐 관치금융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민간 은행에서 네. 정부 당국이 관여한다고 해서 또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횡령 사건이 나게 될 때는 강력한 페널티도 주고 좀 네. 해야 될 문제가 강력한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꼭 금융기관의 감사,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감사, 임원 감사를 말하는 네. 거예요. 감사위원이
대부분 다 금감원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철저하게 오셨으면 거기에서 가졌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금융기관을 좀 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 금융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재받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로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오히려 로비스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좀 전부 다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네. 이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은행 시스템을 봐야지 않으면 정말 지금 오늘도 그 금융 지주들 다 가격 주가는 좀씩 오르긴 했지만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금융 시스템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네. 뱅크런이 과거처럼 네. 지금 이번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네. 새마을금고 앞에 줄을 섰지만 미국의 소프트 미국 보시면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그 앱으로 다 해버렸죠. 앱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그런 세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네. 바로잡아야 될 시기다. 네. 사실 이것도 이 카르텔이라고 저는 감히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카르텔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선행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일단은 네. 금융권 감사 시스템을 다시 좀 해야 되고요. 네. 감사위원을 꼭 그 금융 감독기관이나 정부 네. 관계자들, 그 전직들이 내려온 네.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들이 제대로 그 내부 통제를 못했을 때 주는 페널티를 네. 뭐 은행장 해임이라든가 좀 네. 강력하게 아니면 어느 영업에 대해서 완전 영업을 뭐 네. 중단시킨다든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좀 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못하면 망하는데 네. 시스템 정확하게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수가 10%가 안 돼요. 네. 회수가 10%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손해는 누가 떠안게 됩니까? 바로 예금하신 고객이 떠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하신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제재,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네.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좀 서둘러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평론가님 득과 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은행이나 보험, 금융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은행에 가서 뭐 적금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시거나 보험을 가입하실 때 서명 많이 하시죠. 네. 이거 설명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공공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완전 판매를 하도록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치금리라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규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규제를 하지 않으면 물론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 규제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실은 경제가 붕괴돼요. 네. 미국이 왜 서둘러서 소형은행들이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대형은행들이 인수를 해주게끔 하고 네. 미국이 2009년도 그 금융위기 때 왜 국유화를 시켰겠어요. 네.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되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득과 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네. 자칫하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남은행 사태일 때 또 거기에서 인한 부동산 PF 위기가 고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증시 변동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저희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야 할까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금융주, 특히 네. 은행주하고 그 금융지주 주식에 투자하시는 걸 좀 유의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금융주가 금리가 높고 많이 대출이 나가서 좋다고 하지만 네. 언제 부실화가 되면 또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금융은행주들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 네. 국민의 세금으로 다 살려놓은 금융기관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하게 투자하실 때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건설주를 여기서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주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번 네. PF 부실 사태도 나지만 이번에 또 뭐 부동산 건축 그 부실 사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특히 건설주 투자하시는 것은 네. 정말 좀 관심 있게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여기에 이번에 LH 사태를 보시면서 LH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다 발표했잖아요. 네. 15개 지역인가 네. 다 발표하면서 거기 설계회사가 어디고 건설회사가 어디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발표된 건설회사 중에는 중견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건설주에 투자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런데 증시 안에서 보면은 건설주 많잖아요, 네. 평론가님. 그러면 건설주 지금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좀 그래도 그나마 추가로 좀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해외 토목이나 해외 네. 건설을 많이 하는 좀 회사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뭐 수주 1위인 뭐 삼성물산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민원 들어온 것들 아마 뉴스에 나온 것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민원이 제일 적은 회사 삼성물산이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뭐 주택을 많이 사업을 많이 이제 접어서 그렇다긴 하지만 네. 사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 해외 건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국내 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적지만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외 건설을 좀 많이 하는 회사들을 좀 네. 눈여겨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에 15개 그 부실 지역, 네. LH 부실 지역도 건설회사도 보셨지만 민간도 이번에 다 전수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도 SH도 다 9년치 다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건설사들도 좀 각성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금융권의 위기가 좀 도사리는 가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네.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오너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물론 지배 구조가 좀 그 오너의 지배 그 이력이 좀 약하긴 했지만 네. 결국은 지금 상장 폐지까지 오는 단계에서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그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횡령성 대규모 횡령 사건이 나면서 경영에 대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모펀드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그 회사를 좀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가졌을 네.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너무 처벌이 약해요. 잠깐 살펴보면 그냥 양형 기준에 300억 이상 횡령을 했어도 그냥 5년에서 8년에 플러스 7년, 11년이에요. 그러면 네. 많이 살아야 19년, 2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대 직원, 40대 직원이 뭐 횡령을 몇백억 하더라도 20년이나 나오면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절대 그런 생각을 평론가님. 가질 수 없도록 네.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